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려면 클라우드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먼저 클라우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해보니 클라우드란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된 서버와 서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IT 환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말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처음 클라우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용량도 크고 메모리도 큰 성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노트북은 그 정도 사양이 아닌 거죠. 그럼 클라우드를 통해 필요한 용량과 메모리에 맞는 환경을 신청하고 내 노트북에 그 환경을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노트북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면 뒤에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걸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구름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난다고 치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때에 이용하려면 이 구름 속에서 모든 작업이 실수 없이 착착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이 구름 속을 살펴볼까요? 전 세계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이라고 위키백과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계로 가득 찬 빌딩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밖에서 보기에 그냥 건물이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기계들로 꽉 찬 곳들이 있습니다. 빌딩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 일부분이 그렇기도 하죠. 이해하기 쉽게 이 하나하나를 서랍이라고 부를게요. 이 서랍마다 가상머신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사실 본인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 가상머신을 선택하는 거고 이 가상머신이 사용자에게 멀리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용자랑 거리가 너무 멀면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 아주 느리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매일 24시간 서비스를 문제없이 동시에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받쳐주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통신사, 카드사, 카카오톡 등도 데이터 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들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빌딩이나 공간을 기계들만을 위해 사야 하고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해야겠죠? 어차피 기계가 일하는 건데 괜찮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이 기계들을 또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서랍마다 엄청난 열기도 뿜어내기 때문에 연중 무휴 냉각기도 작동해야 하고요. 아무튼 관리를 위해 비용이 막대합니다. 큰 회사가 아니라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를 통으로 만들고 관리할 정도는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아주 큰 회사도 본인들이 일부분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벅찰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 센터랑 소비자랑 가까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이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학교든 개인이든 부담 없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아주 큰 회사들도 본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이용해 비용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아무튼 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Azure, 아마존은 AWS, 구글은 GCP라고 부릅니다. 24년 기준 클라우드 마켓쉐어를 검색해보면 AWS가 1위로 31%, Azure가 2위로 20%, GCP가 3위로 12%인 걸 볼 수 있죠. 그럼 각각 데이터 센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냐 하면 마찬가지로 24년 기준 아마존은 100개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300개, 구글은 25개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마구마구 사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보다 많아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냥 빌딩 하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땅을 산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크게 통으로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을 이 가상머신 서랍들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땅을 사들이며 비용을 들이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정말 빅테크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빅테크들은 서랍 안에 엄청 성능 좋은 GPU 가상머신을 엔비디아에게 사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뭘 하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바로 이 애저 부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링크드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공개 가능한 레벨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용자가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애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상머신을 신청할 건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성능 다 입력하고 완료 버튼 누르면 가상머신 생성 중입니다 라는 로딩을 몇 초간 본 후 완료 메시지를 받겠지만 사실 그 생성 중인 몇 초 동안 클라우드 안에서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머신 성능을 담은 신호가 일단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가야겠죠. 데이터 센터도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곳에서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여러 개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출발했던 신호가 여러 개로 나뉘어 각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각종 서랍으로 신호가 나뉘어 보내집니다. 어떤 서랍에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머신이 들어있는지 찾아야 하니까요. 또 찾았더라도 그 가상머신이 이미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 중이면 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수많은 신호들 중 가장 빠르게 사용자가 요청한 가상머신을 찾은 신호가 사용자에게 응답하고 이때 사용자는 완료 메시지를 받는 거죠. 사용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몇 초 동안 얼마나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될지 가늠이 가시나요? 또 예를 들어 이 서랍이 100%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100%의 가상머신을 다 팔면 안 됩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유 공간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유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면 그만큼 소비자한테 판매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겠죠? 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가상머신을 20개 구매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이벤트를 기획해서 소비자가 엄청 몰려들 예정이래요.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20개로는 분명 당일에 서버가 다운될 거고 더 많은 가상머신을 구매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추가로 구매한 가상머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20개랑 멀리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면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도 엔지니어가 할 일이 엄청 많겠죠. 실제로 애저 소속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엄청 많은 엔지니어들이 클라우드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원활히 작동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엔지니어 팀과 소통하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이 모든 걸 데이터로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짜서 비즈니스 팀과 소통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잡죠. 이건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일을 합니다. 회사마다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분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일 하는지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분야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도메인이고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직 전 세계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일단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엔지니어가 여러 시스템을 모두 구축한 후에 관련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투입되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관련 도메인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이나 코딩 등에 대한 테스트를 받죠. 그리고 입사 후 팀장님도 신입사원들에게 너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 테크니컬 스킬은 우리가 인터뷰로 모두 테스트를 완료했다. 증명된 사람만 뽑았으니 이제 도메인 배우는 것에 집중해서 실력을 펼치길 바란다 라고 하셨죠. 클라우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초반 몇 개월은 정말 도메인만 집중해서 배우기도 바쁩니다.
아무튼 미래에는 저처럼 데이터 센터, 가상머신 등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적지만요. 사실 한국에서 한창 클라우드가 떠오를 때 궁금해서 강의를 몇 개 들어봤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후에 아마존 클라우드 자격증 신청하고 이거 공부하면서 제대로 살펴보자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관심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클라우드에서 일하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게다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당연히 다들 클라우드 전문가있고 설명을 쉽게 해줘서 드디어 모호했던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통신에 대해 전혀 몰라서 핸드폰 살 때는 항상 아빠랑 같이 가고 아빠가 다 해줬는데 통신사의 데이터 분석가로 합격하게 되며 통신 전문가가 된 것처럼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전체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다 보니 도메인 지식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만 하다 보면 본인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한 전문가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